이번 사건은 주제가 사기예요. 물론 살인도 있지만 사기 하면은 이 영화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거부터 얘기해 봅시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연출해서 2002년에 나온 캐치 미 이프 유 캔. 이거 재밌다고. 디카프리오가 주인공이고 사기꾼 프랭크 역할로 나옵니다. 이 양반이 또 연기가 지리잖아. 얼굴 보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재밌죠. 이 프랭크를 잡는 FBI 요원도 같이 나와요. 칼 헬레티라고 하는데 또 톰 행크스야, 이 사람은. 이게 재미가 없을 수 있어, 영화가? 줄거리 조금만 말하자면은 프랭크가 어릴 때부터 말을 잘해요. 웃기고 여자 잘 꼬시는 아빠에게 물려받은 재능입니다. 이 아빠가 엄마랑 이혼하자 애가 심경이 좀 복잡해졌는지 집을 나와 살기 시작했어. 이때 가지고 나온 게 아빠가 자기 선물로 25달러 들어있는 통장을 줬거든요. 그거 하나 갖고 나온 거야. 돈이 없잖아.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수표를 위조하는데 이 실력이 엄청나요. 기가 막혀. 근데 이 수표 위조라는 게 위조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만한 수표를 쓰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야 된단 말이야. 은행에 몇천 달러짜리 수표 들고 오는 그지를 누가 좋게 보겠어요. 훔쳤나? 의심부터 하겠지. 좋은 옷이 필요했는데 이것도 너무 기발하게 옷을 확보합니다. 자기가 학생 기자라면서 항공사 인터뷰를 하는 거야. 그때 이것저것 알아내서 항공사 유니폼을 사 입고 젊은 부기장인 척을 시작해요. 이러면 은행에서 위조 수표 갖다 줘도 신분상의 신뢰도가 생기니까 은행이 검사도 잘 안 해. 그냥 돈 줘. 이 영화에서 가장 재미있는 장면이 뭐야? FBI 수사관 칼 헬레티가 프랭크의 방을 찾아가는 순간이거든요. 밑에 사진. 체포하라 그랬어. 프랭크를. 근데 프랭크가 이거 진짜 미친놈인가 싶을 정도로 뻔뻔한 사기를 또 칩니다. FBI 수사관에게. 자기도 프랭크 잡으러 온 수사관이래. 이 거짓말을 순간 어떻게 생각해낸 거냐면은 창문 밖을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누가 차를 타는 거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게 지금 프랭크를 잡아서 태워가는 중이라는 거지. 자기가 한 발 먼저 도착해 프랭크 체포했고 호송 중이니까 우리 칼 헬레티 씨는 걱정 말래요. 그러면은 칼 헬레티가 병신도 아니고 이 새끼 말을 뭘로 막 믿어. 뭐 신분증이라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프랭크가 자기 지갑에 신분증 있다면서 이거 통째로 줍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테니까 금방 보고 있으래. 수사관이 얼떨결에 지갑을 받고 이 말을 당장은 다 믿어줘요. 왜? 자기도 아직 프랭크의 얼굴은 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프랭크 잡았다니 다행이네 싶으면서 호텔방에 기다리다가 이 방금 받은 지갑을 좀 열어봤는데 씨발 신분증이 없지. 뭔 쓸데없는 카드만 잔뜩 있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FBI 수사관과 천재 사기꾼이 막 쫓고 쫓기는 그런 영화예요. 재밌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 결과적으로 말하면 프랭크는 결국 잡힙니다. 대신 너무 천재적인 사기 실력에 일단 이 수표 위조가 진짜 경이로울 수준이거든요. 전문가가 봐도 구분을 못해요. 왜 해커들 잡히면은 경찰 정보과에 특별 채용되는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범죄라도 전문가 이상의 실력을 가졌으면 경찰이 그 실력을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도 체포됐지만 실력을 인정받아서 FBI 특채로 입사를 했어. 이 사람이에요. 인생 참 알 수 없는 게 이 영화가 실화잖아. 프랭크 에버그네일이라고 실존 인물인데 1948년 4월 27일 뉴욕에서 태어났고 독실한 카톨릭 집안 아들이래. 학교도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미션 스쿨 들어갔었어요. 15살에 운전면허 땁니다. 미국은 이때 딸 수가 있어서 나이 되니까 바로 한 거지. 아빠가 잘했다. 차 한 대 사주거든요. 이때부터 프랭크의 본색이 드러나. 차 튜닝한다면서 아빠 신용카드 받아가지고 각종 자동차 부품을 존나 사들여요. 이걸로 지가 직접 튜닝하는 게 아니야. 산 거를 정비소에 팔아. 그 돈을 챙기는 거지. 지금 얘 돈 세탁하고 있는 거야. 15살이면은 보통 아빠 카드 받았으면은 사고 싶은 거 삽니다. 그걸 팔아서 현금화할 생각은 못 해요. 그 나이에. 이 싹이 다른 새끼였다고, 근본이. 성인 되고는 영화에 나온 대로 파일럿 연기로 사기 쳤는데 비행기 조종사가 알아야 될 용어들이 많잖아. 이런 것도 도서관 다니면서 따로 공부했고 진짜 여객기도 탔어 실제로. 부기장 자격으로. 운전은 기장이 하는 거잖아.
부기장은 단순히 지시만 받고 뭐 이런 건 이미 공부했으니까 자격증도 없는 새끼가 26개국을 250번 비행합니다. 한 번은 위험한 순간이 있었죠. 9,100m 상공에서 기장이 야 잠깐 조종관 좀 잡아라. 나 화장실 갔다 온다. 맡겼거든요. 운전은요. 책에서 봤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경험에 따른 판단 능력이 또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의 프랑크 자동 조종 모드로 전환하면서 가뿐히 위기를 넘기죠. 이 새끼가 임기응변을 그 순간에 아무 고민 없이 뻔뻔하게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짓말들인데 사람들이 여기에 속는 거야. 나중에는 의사사칭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건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잖아. 공부량 이런 걸로 사기칠 거면은 그냥 의사를 하는 게 나아요. 이건 바로 안 되겠는지 포기하고 변호사 흉내도 내봤어요. 기본적으로 사기를 쳤지만 얘가 창의력이 있습니다. 순발력도 좋고. 프랭크가 영화에 나온 대로 사기 여러 번 쳤으니까 뭐 체포하고 빵에 들어갔는데 그 뒤가 더 웃겨. 자기만의 사기 기술을 활용해 절대 위조가 불가능한 수표를 개발했어요. 이 기술로 1980년에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최고의 금융 보안 회사가 됐다고. 이게 될 놈은 된다는 거지. 역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의 이 재능 발견 그리고 쓰임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운도 좀 필요한 것 같아. 진작에 얘가 좋은 부모 밑에서 잘 배우고 공부했어봐. 사기꾼 됐겠어? 한때 피해자들도 생겼지만 결과적으로 잘 풀려서 이 분야에 기여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게 어디야 씨발. 이러면 다행인데 또 대부분의 범죄자는 사회에 기여를 못합니다. 더 이상 나대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마워. 근데 일본에 이 프랭크랑 거의 비슷하게 살던 사기꾼 새끼가 하나 있었거든요. 재팬 후랑크인데 얘는 범행 수위가 더 세요. 살인하는 사기꾼이었어. 전국 돌면서. 이 새끼도 미국의 후랑크처럼 체포돼서 마음 고쳐먹고 사회에 기여할지 한번 볼게요. 이게 얘기가 좀 깁니다. 그래서 두 편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자, 1963년 10월 18일 여기는 후쿠오카현의 미야코군이라는 곳 산길이에요. 남자 시신이 나왔어. 58살 무라타 이쿠오라는 사람이야. 그리고 2km 떨어진 곳에서 38살 운전기사 모리 고로라는 남자도 발견됩니다. 남자 시신 둘 나왔어. 전매공사라는 데서 일을 했대. 1949년에 일본이 세운 공공기업체예요, 이게. 전국의 직영 직판장에서 담배, 소금 같은 거 사들여가지고 제조 판매하는 총괄 기업인데 소금은 뭐 어느 나라든 필수 품목이라 선호도가 높아. 담배는 기호식품이지만 소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필수품이에요. 이런 물건을 일본 정부가 독점 사업했다는 건데 지금 담배는 민영화됐습니다. 이 당시에 하던 나라 사업이 이제 전매공사인 거예요. 아무튼 하루에 남자 시신 둘이 발견되니까 연쇄살인의 조짐이 있잖아요. 경찰이 빠르게 수사해서 목격자 확보했고 현장 근처에 사는 이 사람 37살의 운전기사 니시구치 아키라라는 남자를 용의자로 특정해 지명수배합니다. 사기 절도로 전과 사범이었대요. 뭔가 의심스러운데 마침 전과도 있겠다. 강력 용의자가 된 거지. 니시구치 아키라는 사는 지역을 벗어나 도주했고 어디 여관에 숨었어. 다음날 아침 신문으로 자기가 지명수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고 자기도 뭐 라디오 켰는데 니시구치 아키라가 칸사이 쪽으로 도망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온 거야. 경찰 추측이 틀렸어요. 아키라 입장에선 개이득이죠. 그래서 얘는 뉴스에서 말한 지역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와중에 얘가 또 도박을 좋아하거든요. 경정이라고 경마의 모터보트 버전이에요. 일본은 이런 종류의 도박이 많아. 이걸로 또 돈을 따 얘는. 도주 자금으로 쓰는 거지. 21만 원 벌었대요 이때. 1963년이면 꽤 큰 돈이야. 그렇다고 얘가 평생 도망 다닐 순 없잖아. 경찰을 속여야 돼. 머리를 쓰거든요. 도쿄로 가는 배를 타요. 그리고 배에서 뛰어내려. 죽는 건 아닙니다. 다음 날 이 지역 경찰서로 도쿄에서 보낸 투서가 도착하거든요. 자기는 수배당하고 있는 전매 공공기업 수송강도 살인사건의 범인인데 범행 후 도망갈 생각이었지만 죄를 뉘우치고 죽기로 결심했다. 경찰에게는 잡힐 생각이 없으니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아달라고 써 있었어요.
얘가 지금 배탄 장소가 카가와현인데 도쿄랑 멉니다. 차로 가도 8시간이에요. 근데 도쿄에서 투신했다고 써 보냈으니 경찰은 시신을 찾으려고 도쿄를 뒤지겠죠. 하지만 실제로 죽진 않았으니까 못 찾을 거 아니야. 결국 그러다 경찰이 포기할 거 아니야. 물에 빠졌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다. 이대로 수사 종결한다. 이렇게 될 걸 노리고 그럼 공소권 없어지니까 투신 위장하는 거죠. 이틀 뒤 아키라가 탔다는 배에서 투신의 흔적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윗돌이랑 신발이 배에 남아있더라고. 주머니에서는 유서도 있었고요. 해상보안청이 이 배 항로를 중심으로 아키라 시신 수색했는데 죽질 않았으니까 시신 안 나오죠. 여기까지는 아키라 계획대로 된 겁니다. 근데 경찰은 눈치를 까요. 위장일 가능성도 있지 않냐. 육로의 도주 경로를 계속 찾아다닙니다. 아키라 도주 10일째. 뉴스로 수사 상황 계속 파악 중이잖아 얘는. 계획이 실패했다는 거 자기도 알겠죠. 하지만 경정으로 딴 돈이 꽤 있으니 당장 도망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지명수배 이미 됐지만 이때는 어때요? 통신수단이 뒤떨어질 때입니다. 전국으로 알려지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해. 그 전까지는 얘가 버스를 타든 배를 타든 막 할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은 아직 모르니까 지방에서. 도망 다니면서도 여유가 좀 있는 건지 희한한 짓을 자꾸 해요. 시즈오카현이라는 데 갑니다. 여기 여관에 숨었는데 그냥 숨어 있다가 또 상황 봐서 옮기던가 뭐 그러면 되잖아. 검정 뿔테 안경에 코트를 사입더니 자기가 굳이 교토대학의 교수라고 사칭을 해. 말로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통화하는 거를 여관 주인에게 굳이 보여줍니다. 자기 말이 진짜처럼 보이게. 진짜 전화가 연결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진짜였어도 교수가 아니니까 뭐 지식도 없을 거 아니야. 대충 뻘소리 했겠지만 여관 주인이 뭐 하나하나 의심하면서 손님 받겠어요. 그러려니 하겠지. 이 여관에 있으면서 매일 외출합니다. 교수니까 바쁜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 어디 가는지도 또 다 밝혀요. 여관 주인에게. 수배됐으니까 혹시나 여기도 뭐 뉴스 나오거나 경찰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방에만 있으면은 또 의심의 빌미도 될 수 있을 거고. 교수라고 한 게 이것 때문이에요. 교수를 누가 범죄자라고 생각하겠어. 이런 거 다 고려하는 거짓말이 교수의 신분이었던 거지. 그리고 나서 뭐 했냐 외출하면은 히로시마 전기용품점을 갑니다. 22만엔짜리 TV를 4대나 사기쳐서 가져왔어. 뭐 어떻게 한 건지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걸 전당포에 가져갑니다. 8만엔에 팔아. 그리고 도쿠야마라는 데 가더니 여기 여관에서는 또 도쿄대 교수래 자기가. 그리고 안방 마님의 허락을 받아 이 여관 하녀랑 하룻밤 이제 잡니다. 여관에서 안방 마님이 뭐냐면은 예전에 일본에서나 표현하던 말인데 여관 주인을 오카미라고 불렀대요. 옛날이니까 여기서 일하는 여자가 뭐 직원보다는 하녀 개념이었나 봐. 하녀는 안방 마님의 몸종 같은 위치니까 시키는 거 해야겠지. 이걸 이용해 안방 마님을 도쿄대 교수로 구슬려가지고 성상납 받은 거야 지금. 도주 중에.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첫 여관이 있는 시즈오카로 돌아왔어요. 교수님이 일 보고 돌아왔으니 여관 주인은 또 뭐 잘 보이고 싶나 봐 괜히. 어휴 막 어서 오시라고 막 반겨줘. 그러더니 자기 방에서 자게 합니다. 이 여자도 교수라니까 직함에 넘어가서 또 어떻게 인생 역전 해보려고 그랬나 봐. 문제는 여기서 아키라 이 새끼가 할 거 다 하더니 여관 주인이랑 이 주인 엄마를 죽여요. 이유는 알 수 없어. 자기 정체가 뭐 드러났거나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겠죠. 살인하고 여관에 있던 귀중품, 돈 다 털어옵니다. 귀중품은 전당포에 팔더니 다시 여관에 돌아가요. 범행 현장을. 못 훔친 게 있었어. 예전에는 전화 가입권이라는 게 있었대요. 전화를 아무나 개통 못하는 거야. 아마 그 당시 일본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정 회선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전화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골프장 회원권 마냥 이게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이 전화 가입권을 가져다가 또 10만 원에 팔았어. 아까 TV 4대 22만 원어치 8만 원에 팔았다는 거 보면은 전화 가입권이 10만 원이야. 엄청난 가치였다는 거 알 수 있죠. 전당포니까 뭐 강제로 감가 매겼을 텐데 정식으로 구입하면 아마 그 당시에 30만 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살인 4일 지났어. 경찰에서 니시구치 아키라를 다시 특별수배해가지고 주요 지명 피의자로 분류해요. 특별수배는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흉악범만 따로 분류해서 더 높은 등급의 위험인물이다 이렇게 알리는 방식 같아. 너무 옛날이라서 몰라 나도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 대충 들어요. 아무튼 경찰은 지금 이 새끼를 시한폭탄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러거나 말거나야 얘는 전국 돌면서 사기쳐 번 돈으로 계속 도망다닙니다. 치바현 가서는 법원 회계과 직원이라면서 교통 위반 벌금 내러온 사람의 6,000엔을 자기가 대신 받아요. 가로채. 이게 길에서 한 것도 아니야. 지가 법원 들어가가지고 직원 행세에서 받아낸 거예요. 엄청 대담해. 형무소도 갑니다. 지명수배된 새끼가. 변호사인 척 해가지고 범죄자 만나서 보석금으로 5만엔 또 받아내고. 대단하지? 밖에서 누굴 따로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 기관으로 들어가. 호랑이 굴에. 어떻게 법원 교도소를 가서 사기를 치냐 지금. 살인한 새끼가. 주로 변호사인 척을 많이 했는데 그냥 길 가다가 웬 가게 들어가 대뜸 거기서 나 변호사요 이러면서 여기 무슨 문제 있다. 이거 시설 위반이고 갖은 꼬투리 잡아. 그러면서 대신 내가 변호사니까 해결해 주겠다. 돈 달라는 거죠. 이건 다 도박하고 술 사쳐먹고 뭐 도주 자금으로 쓰이는 겁니다. 옛날이라서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특히 신문기사는 결과 중심의 사실만 전달하니까 얘가 그 당시 무슨 말로 어떻게 속였는지 이런 과정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새끼 수법을 알 수는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변호사라는 말에 사람들이 그냥 막 넘어가는 건 좀 이상하잖아. 이 새끼가 그만큼 말을 잘했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상황에 맞게 뭐 거짓말을 술술 할 수 있는 것 같아. 이런 쪽에 임기응변이 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행세할 때는요. 증권 사기도 쳐요. 심지어 피해자가 증권 사기 치는 사기꾼이야. 이 정도로 과감하게 굴어도 자기가 성공하고 다 큰 돈도 버니까 이 변호사 위장이 자기의 천직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변호사처럼 보이고 싶어졌어. 그럼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할 거 아니야? 이런 배지랑. 근데 이 새끼가 그 시험을 어떻게 봐? 변호사 죽여서 신분을 빼앗으려고 도쿄를 갑니다. 도쿄 지방법원을 가요. 그래야 변호사를 마주칠 일이 생기잖아. 여기서 적당한 피해자 고르죠. 재판 대기실에서 82살의 변호사 카미요시 우메마츠라는 사람을 발견해요. 가서 민사사건 의뢰하고 싶다 하면서 번호 따고 밖에서 따로 만나기도 했어. 여기서 또 어떻게 말로 구워 삶는 거겠죠. 그러다가 진짜 친해져가지고 술 한잔 하러 가재. 이거는 이제 결과적인 얘기지만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람 상대할 때는 만난 목적과 다른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건 의뢰하느라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은 친해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 자리는 의뢰하냐 마냐 이 얘기로만 끝나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 그게 엔딩이어야 한다는 거야. 친해져서 사적으로 만나고 싶으면 오늘은 일단 여기서 끝내고 다른 날 다른 자리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도중에 사적인 친분 관계 생겼다고 술 한잔 하러 자리를 옮겼는데 그게 또 변호사 집이면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일하러 왔다가 일과 상관없는 짓을 하잖아. 더 좋은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서둘러 인간관계를 만들어도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고. 일단 변호사 입장에서는 일과 사생활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고 아키라 입장에서는 이 새끼 뭐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서두르는 것 같잖아. 아키라는 카미요시 변호사 집에 들어가자마자 뒤에서 공격해 쓰러뜨리고 넥타이로 목을 졸라 죽입니다. 집안을 뒤져서 변호사 배지, 현금 14만엔을 훔쳤어요. 도망가진 않아. 카미요시 시신을 장롱에 숨기고 이 집에서 4일을 살아. 얘도 어차피 도망치는 인간이니까 잘 곳이 필요하잖아. 이야기를 좀 생략해서 그렇지 이때까지 아키라는 지금 5명 죽인 겁니다. 사기랑 강도도 반복했고요. 여기까지가 2달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경찰도 이 새끼 다 알지. 잡으려고 12만 명 동원해서 전국 뒤졌는데 단서 하나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1964년 1월 2일 아키라가 다시 변호사로 위장해 구마모토 시내에 나타납니다. 간 곳이 절이야. 류간지라는 절인데 여기 주지 스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43살 후루카와 타이류라고 합니다.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이 사람은 범죄자들 교화시키는 일을 했대요. 범죄자 인권에 관심이 많은가 봐. 사형제 폐지, 뭐 엔자이 운동 철회 이런 거 했다 그래. 이 스님과 아키라가 아는 사이입니다. 예전에 사기로 아키라가 후쿠오카 형무소 들어간 적이 있어요. 거기 복역하다가 교화 수업 받을 때 강사로 왔었어, 스님이.
어느 정도 얼굴 정도는 알겠죠. 아키라가 당황한 거야. 이 스님이 이 절에 있을지는 몰랐거든. 스님 상대로도 사기치려고 가본 건데 재수없게 자기를 아는 사람 만난 거지. 근데 아키라가 당황 안 합니다. 이게 사기꾼의 유전자인가 봐요. 그냥 되돌아 나와도 될 거를 굳이 속여 먹으려고 들어. 내 이름까지는 모를 수도 있을 테니까. 어차피 지금 살인해서 얻은 변호사 배지도 있잖아. 도쿄에서 온 변호사라고 거짓말을 일단 해봤어요. 이 부분은 캐치미 이프 유캔에서 프랭크가 FBI 수사관 처음 만났을 때 나도 수사관이다 이런 거짓말 했던 부분이랑 좀 비슷해요. 아키라가 그때 우리 봤었죠? 저 변호사 됐어요. 그때 스님 교육 생각나가지고 엔자이 사건 밝히는 일에 좀 금전적 지원하러 다니는 중인데 마침 여기서 이렇게 뵙네요. 하하. 이걸 한 거야. 아키라가 진짜 이거는 인정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스님이 다 믿어. 범죄자 교화시키려고 교도소 다니면서 죄수들 교육하던 사람인데 내가 거기 있던 애가 자기 말에 감화돼서 이제 역으로 자기처럼 되겠다니까 기분 좋잖아. 혹한 거지. 진짜 회개하고 새 사람 된 줄 알았대요. 이때부터는 안심하고 막 무한 신뢰 해줍니다. 근데 절에 아키라를 의심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님의 둘째 딸이에요. 스님이 왜 자식이 있어? 이거 잠깐 얘기하자면은 일본 불교는 종파에 따라서 스님이 머리를 밀지 않아도 되고요. 결혼해도 되는 곳이 있대요. 주지 스님이 결혼해서 애 낳으면은 주지 자리가 세습된대. 그래서 이 종파 주지 스님 가족들은 부자인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 절과 다르게 가족 사업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를 낳은 거지. 자, 웃긴 거는 이 아키라를 의심하는 딸이 루리코라고 10살밖에 안 된 애예요. 아니 10살인 애가 아키라를 어디서 봐. 부모가 그냥 하는 소린 줄 알고 너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막 혼냈는데 루리코가 계속 같은 말을 합니다. 자기가 아키라 안 돼. 이 사람 변호사가 아니래. 얘가 대체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결과부터 말하자면은 루리코의 말은 사실이야. 이게 아키라 체포의 시작이었다고요. 여기서 끊고 영상 나눠서 2부에 따로 올리겠습니다. 여기 링크도 해놓을게요.